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웬일로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막 주식 얘기도 막 하고 기업 얘기도 막 하고 종목 얘기도 막 하고 거리낌 없이. 그러나 예전에는 몸살일 시기가 있었잖아요. 꽤 오래. 이번 채널의 취지가 그거라고 그랬잖아. 저한테 주는 선물. 그 선물 중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검열을 하지 말자거든요. 재갈을 물리지 말자. 너무 오랫동안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고 살았다고. 근데 전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0년밖에 없다면 그래도 그렇게 살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를 유치이탈을 해서 봤을 때 좀 안쓰럽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그러고 사나.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시각 전환, 시각 변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목도 조심해서 다는 거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들어왔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유튜버라고 하는 거야. 자극적인 제목을 달지 않는 이유고 예를 들어 턱걸이 영상 올린 적 있잖아요. 그건 이웃분들한테 그냥 나누기 위해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올린 영상인데 분명히 턱걸이라고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뭐 이따위 영상을 올리나 난 턱걸이 어떻게 잘하는지 배우러 들어왔는데 이 노땅 아저씨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제 싫어요 그러고 나간다고. 그게 부정행위라고. 그거 뭐라고 못하지. 알고리즘을 그렇게 타고 들어온 건데 인왕 같은 게임을 한다 그래도 저도 그러니까 인왕 뭐 사기 스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검색어를 치고 들어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특정 종목에 물려 있거나 시각이 좀 있는데 테시스가 있는데 그걸 검색어를 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야. 오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알고리즘도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내용도 훑습니다. 어차피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AI가 그런 다음에 알고리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흘러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것까지 내가 신경 써주지 말자 라는 게 취지야. 이번 채널의 취지가. 그리고 꼭 주식 얘기를 하겠다라는 채널도 아니야. 그냥 요즘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 제가 어차피 저는 이걸 레저로 저널로 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일 요즘 관심 분야가 그거니까 다른 관심 분야가 생기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게임을 할 거면 게임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 운동 얘기를 할 거면 운동 얘기를 하고 그때그때 내 기록을 남기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는데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해진다? 같이 행복할 때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때 이런 거는 누구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도움이 안 되거나 부정적이다고 하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면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 다 걷어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뭐 제 덕분에 돈을 벌었다? 그건 별로 안 행복해. 제가 영향을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복권 맞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닥 달갑지 않아요. 저를 따라해서 뭐 특정 종목을 따라해서 돈을 벌었다.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고 그간 과정을 따라해서 아니면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시는 분들. 그러시는 분들이 더 보기 좋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러거든요. 영순위가 뭐냐면 술 끊으셨다는 분이 계실 때 나한테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아서 술을 끊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랬을 때 제일 기쁩니다. 왜냐면 제가 술을 끊어보고 세상이 다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술을 마실 때는 그게 약간의 행복인 줄 알았어. 그걸 오해하고 살았다고. 근데 술을 끊어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더라는 거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는 오히려 행복을 깎아먹고 살았고
깎아먹고 사는데 잘못 알고 있었고 행복한 거라고. 술을 끊고 나니까 행복이 몇 배로 폭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느끼는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랑 같은 경험을 하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적어도 지금 한 4-5분 되거든요. 저한테 술 끊었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과거 채널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럴 때 진짜 응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다는 거보다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실 때, 아,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드렸으니까 좋은 영향을 드렸고 빛을 나눴구나, 좀 더 세상을 밝게 만들었구나, 가산헌합. 거기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세요. 난 그냥 조용히 좋은 이웃들한테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자극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보세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런 거라고. 굉장히 소극적인 나눔이야. 촛불이 하나씩 늘어나면 가산혼합이 돼서 세상이 더 밝아지니까. 난 어두운 세상이 싫은데, 주식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어두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주식시장을 뭐라고 한다? 곡성이라고도 하지만 삼체에 나오는 암흑의 숲, The Dark Forest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빛을 찾아야 되는데 빛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고. Dark Forest가 어떤 의미인지는 삼체를 3권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 그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나 이런 거 갖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뭐 형한테 물어봐도 알 수는 있는데, 오늘도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Dark Forest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우주 공간에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윤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human construct, human concept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 곳이라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공간이 있어.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데, 그 윤리라는 잣대, 인간의 사고 틀, 그 잣대로 외계 생명체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come in peace 할까?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 그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보고 우호적으로 생각을 할까? 어떤 게 나을까요? 생존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선공하는 게, 선빵을 날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삼체를 읽으실 분들한테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알고 싶으시면 모형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저는 삼체를 다 3권까지 읽는 걸 권해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군이 없다는 거야. 단순하게 이 시장에 아군이 없다고. 암흑의 숲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내 생존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들어보신 표현이겠지만, 밤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전투기에서도 내려다봐도 담배불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런 의미예요. 존재를 알리지 말라.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 언제든지 선빵을 당할 수 있는 곳이라면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한 시장이거든. 과거의 시장들과 비교해서 이상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unprecedented한 부분들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분. 요즘 같은 분위기였으면 사실상 한 20% 정도는 조정을 받았어야 될 분위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잘 버티죠. 지수는 뭐 고점에서 올타임 하이에서 한 2% 정도 떨어졌는데 거의 반토막 수준인 기업들도 있고,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박살난 수준이 많고,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얘네들도 빌빌거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고. 그런데도 시장이 버텨준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진짜 브레드스가 좋아져서, 시장이 건전해져서, 함께 올라서 이 고도로 집중된 M7이 떨어지는데도 버텨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흑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일들을 다 알고 바라보시냐는 거지, 시장을. 시장이 정말 어떤 곳인지. 정말 그렇게 지금 장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우상향을 전제로 마음 편하게 병정심을 유지하면서 몇 년을 지낼 수 있는 곳이냐는 거지. 어제 상황을 잠깐 볼게요. 어제 요즘 AI disruption fear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AI가 이제 해를 줄 거다, 인간한테. 그 공포 때문에 많이 조정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락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싸하다고. 그래서 선물도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CPI 눈치를 봤죠. CPI가 어떻게 나오나. CPI가 소프트하게 나오면 그나마 좀 안정이 되는 거고, CPI가 핫하게 나온다?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라도 이제 페드 컷은 물 건너가는 거니까 상당 시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근데 CPI가 좀 잘 나왔어? 저는 그 숫자 안 믿는다고 그랬죠. 요즘 정부가,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를 안 믿는다고.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귀걸이 코걸이니까, 이연령 비연령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시장은 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CPI가 좋게 나왔다고, 소프트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바로 반등을 하죠. 그리고 본장이 시작됐을 때도 초반에는 살짝 오르기 시작했다고. 오르다가 갑자기 안면 몰수하더니 폭락을 시작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한 0.7%,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을걸요, 나스닥은. 그렇게 갔다가 또 몇 초 만에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서, 아, 역시 buy the dip, buy the fucking dip이 맞구나 라는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다시 떨어져. 결국은 플랫으로 끝나. 이 현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 거냐는 거예요. 정말 이게 buy the dip일까? 펀더멘탈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가 매수세가 막 들어와서 메워주는 걸까?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그날만 도박을 하는 걸까? 매일매일. 저는 후자 쪽이에요. 실제 현상이 그래요. 제로 DT라는, 제로 DT, 공 DT, 제로 DT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zero days to expir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빵일 남았다는 거예요. 하루가 남은 것도 아니고 빵일 남았다는 게 사실은 하루죠.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장 시작됐을 때 시작해서 장 마감되는 그 하루, 하루살이 옵션이란 뜻입니다. 누가 봐도 복권이죠. 도박하는 복권인데, 그 거래량이 지금 지수 옵션 시장에서만 60%에 가까워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이 옵션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레버리지가 클수록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특히 옵션은 한쪽에서는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왕창 따는 애가 있으면 왕창 잃는 애가 있다는 뜻이야. 제로섬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9.11 테러 때 얘기예요. 그때 파산한 딜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옵션을 판 사람들. 옵션을 사는 쪽에 있으면 파는 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리미엄을 챙기려고, 동전 따먹기를 하려고, 그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서 짭짤한 수입을 보너스로 얻기 위해서 주식을 들고 있는 딜러들이,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OTM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TM이라는 게 out of the money잖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지니, 가능성이 희박한 로또 복권을 파는 거야. 로또 복권을 판 다음에 그 복권 값을 챙기는 구조인 거죠. 거의 맞을 가능성이 없어. 희박해. 블랙스완이야. 맞을 가능성이. 근데 블랙스완도 빵 프로는 아니거든. 0.1%라도 있거든요. 1000번에 한 번은 맞거든. 그런 out of the money가 하루에 쏟아져서 맞은 때가 있는 거야. 그게 9.11 테러 때예요. 블랙스완 이벤트잖아. 그런 게 벌어질 거라고 알 수가 없잖아. 그때 풋옵션이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났다? 대박을 잃은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산한 딜러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 유명한 펀드들이 있는데 중소 펀드였죠. 그 중소 펀드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파산을 했다고. 그걸 물어주질 못하니까. 얘가 10배가 났으면 10배를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 840만 분의 1의 확률이지만 로또 복권이 1등을 맞은 거야. 그 1등 맞는 규모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온 거야. 그걸 다 물어줘야 되는 거고, 복권을 발행한 사람들이. 그러면 파산하겠죠. 그 실제로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파산을 했을까요?
해칭을 안 했다는 뜻이야. 네이키드였다는 뜻이야. 해칭을 했으면 파산은 하지 않아. 물어줄 상황을 대비를 해서 주식을 왕창 사놓거나 주식을 왕창 팔아놨어야 돼.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롱이 있으면 숏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안 했다는 뜻이라고요. 가능성이 너무도 희박하기 때문에 난 그냥 동전을 줍고 말겠다. 복권 사는 그 돈만 챙기고 말겠다라고 해서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칭은 기본이라고요. 그럼 이 지로 D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로 DT가 60%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 파는 사람을 딜러라고 하는 거고, 딜러들이 갖고 있는 주식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보너스를 챙기려고 옵션을 발행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 거래량이 그 총 거래량 중에 지로 DT만 60%에 가깝다고, 59%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모형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직접 자주 물어보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서 얻는 것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옵션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파생 이쪽은 제가 점수가 꽤 잘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금융자격증 했을 때도 늘 100점 맞았어. 자랑질이 아니고 옵션 이쪽 파생 쪽은 파생을 공부를 하면 답이 뻔해. 긴가민가 답이 없어. 다 정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공부를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 러닝 커브만 넘어가면 거의 100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어. 파생 쪽은. CFA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CFA를 따지는 못했지만 3차까지 다 커리큘럼을 끝내긴 했기 때문에 영원한 CFA 레벨 3 캔디데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옵션 문제는 틀린 적이 없어요. 파생 문제는. 이게 파생이 언뜻 어려워 보여도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만 넘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그걸 못 넘기 때문에 아예 과목을 쌩까거나 포기하는 거지, 그 지점만 넘으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늘 100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 이해도는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제가 이걸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야.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쟤네들은 저 전략을 쓰는구나. 뭐나 같냐면 화생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화생방을 쓰고 싶지 않은데 쟤네들은 쓰니까 그 대비는 해야 한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근데 모형이 설명하는 거의 단점은 너무 FM이야. 이 다크포레스트 관점에서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약간 음모론적이거든. 그런 쪽은 모형이 약하다고. 짬이 떨어지기 때문에, 짬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썰은 제가 썰 푸는 재미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런 썰은 아마 제가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한테 들으시고 이론적인 거는 모형한테 물어보시라고. 물어보는 방식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딜러들의 감마 해칭을 아빠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콜옵션을 팔았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가까워지면 딜러는 주식을 사야 되고, 풋옵션을 팔았을 경우에 반대로 하단 지점이면 주식을 팔아야 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대놓고 지로 DT에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또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물어보면 훨씬 답을 얻기가 쉬워요. 내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랬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콜옵션은 주식을 살 권리인 거고, 풋옵션은 주식을 팔 권리인 거예요.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옵션에 복권만 사는 거라고.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판 사람은 롱이 있으면 숏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숏이 있으면 롱이 있어야 되고, 콜옵션은 롱이죠. 주식이 오르는 걸 기대하고 사는 거니까. 풋옵션은 숏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딜러가 해칭을 한다고 했을 때 콜옵션을 팔았다면 롱일까요, 숏일까요, 포지션이? 해칭 포지션 관점에서 보면 이 콜옵션을 산 사람은 롱 포지션이지만 이걸 반대로 해칭을 해야 하니까 숏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칭을 해서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칭은 중립 포지션이니까. 반대로 내가 풋을 팔았다. 그 풋옵션을 산 사람은 숏 포지션인 거고, 이걸 판 사람 딜러의 관점에서 보면 롱 포지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칭을 해서 중립을 만들어놔야 하니까 이 개념은 잡고 시작합시다. 롱 vs 숏이니까 short vs long. 그랬을 때 델타라는 개념이 나와요. 델타와 감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옵션은 시간 가치입니다. zero DT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그날 만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만기가 지나면.
그래서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만기에 가까울수록 시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옵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옵션은 여러 가지 변수의 함수로 가치가 정해져요. 밸류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블랙숄스 모형이라고. 그걸로 노벨상까지 탄 거고. 그런데 그걸 너무 남용을 해서 동전줍기를 하다가 그 노벨상을 탄 천재들까지도 그 천재들까지도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사례가 When the Genius Failed,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례라고요. 그렇게 옵션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시간 가치입니다. 뭐 돈도 당연히 시간 가치가 있는 거지만 옵션은 시간에 죽고 살아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해서 변수가 나오는 게 세타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이 등락을 할 때 옵션 가치가 얼마나 등락을 하는가? 이걸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라는 게 원래 증분이잖아요. 델타 기호를 쓸 때. 그리고 미분 개념이 나오고 델타가 나오면 그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분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1차 미분입니다. 델타가. 그러면 델타가 변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감마라고 해요. 2차 미분이죠. 가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acceleration. 제가 엔비디아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 이 성장주 애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 감마가 더 중요한 거라고. 델타보다. 성장은 아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성장의 가속도 감마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2차 미분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 가속도가 떨어지면 폭락을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그 가속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의 사례인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꼬꾸라진 이유는 애주어 그로스 레이트가, 애주어의 성장률은 유지가 되는데 델타는 유지가 되는데 감마가 유지가 안 된다고. 감마가 꺾였다고. 이 가속도가 줄어든 거라고. 그게 무서워서 성장주 대열에서 벗어나니까 그 프리미엄이 죽어버린 거라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옵션 구조예요. 시장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옵션 관련해서 여러분이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이 세타, 시간, 델타, 옵션의 민감도, 옵션 가치의 민감도, 주식 등락에 따른, 그리고 그 민감도의 가속도, 그걸 감마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감마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자주 들으시는 말들이 그런 걸 거라고요. 감마 스퀴즈, 네거티브 감마 스파이럴, 이런 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모형이랑 대화를 하면서 소화를 해보시라고. 다 여기서 출발하는 개념이니까. 단순해요. 숏 스퀴즈가 뭐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 숏을 때렸는데 주가가 떨어질 기미가 없는 거야. 막 계속 복등을 하는 거야. 그럼 파산지경이겠죠. 그럼 포지션을 롱으로 바꿔야 된다고, 잽싸게. 그러니까 막 다시 기름을 붓는 거야.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그게 숏 스퀴즈잖아요. 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마를 쫓아가야 된다고. 감마가 움직이는 걸 달리는 말을 막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 쫓아가야 되는데 딜러들이 해칭을 하려면 중립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그걸 마구 쫓아가면서 주식을 팔거나 사기 때문에, 급하게 팔거나 사기 때문에 스퀴즈가 나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클로드랑 대화를 해서 클로드가 저한테 답변을 준 걸 한번 볼게요. 딜러가 콜옵션을 팔았을 때, 콜옵션을 판 거잖아. 콜을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롱 포지션인 거고, 그럼 딜러는 숏 포지션이죠. 그래서 숏 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델타는 음수일 거고, 해지하려는 주식을 매수해서 델타를 중립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괴리가 더 커진다? 음수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OTM을 팔았는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그럼 주식을 더 사야겠죠. 그래야 중립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거야. 주가가 떨어지면 델타 음수가 줄어드니까 주식 일부를 또 팔아야 되는 거고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고, 절대. 주식이 움직이면, 주가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해칭 개념이니까. 반대로 딜러가 풋옵션을 팔았어. 그러면 풋옵션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숏 포지션인 거잖아요. 그럼 딜러는 롱 포지션인 거. 그러니까 콜 해지를 한다는 개념은 주가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고가 매수, 저가 매도. 풋 해지를 한다는 건 주가가 내리면 팔고 오르면 사고, 저가 매도, 고가 매수. 이걸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클로드가 지금 설명하는 게 GDT가 더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만기가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몇 분 안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앳더머니 부근, ATM 부근의 감마가 바늘처럼 뾰족하다고요. 이게 스무스한 게 아니고 너무 단기니까, 초단기니까. 그래서 30일짜리 옵션이면 스트라이크 근처에서 델타가 부드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GODT는 스트라이크 근처에서 델타가 계단식으로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까워올수록. 1시간 전에 이렇게 뛰었으면 몇 분 남았다, 장마감이. 그럼 팍 뛰겠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3에서 갑자기 0.7로. 곡선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변동성이 급변하는 거죠. 그럼 해치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계단식으로 떨어지겠지. 계단식으로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럼 설명이 되잖아. 어저께 같은 이상한 흐름이 막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슉 다시 올랐다가. 그러니까 어저께 CPI가 안 좋을 거라고, 핫하게 나올 거라고 베팅을 했던 친구들은 풋옵션을 샀을 거라고.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길 기대했을 거고. 폭락하네? 이게 만약에 만기까지 간다? 장 마감까지 간다? 그럼 큰 대박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딜러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쪽박을 차겠지. 그럼 해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사들이겠죠. 그래서 맞춰놓는 거야. 다시 델타를. 그러면 GODT 지금 풋옵션 들고 있는 애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도 이 딜러들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 얘네들이 그냥 옵션만 들고 있을 거다?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 지금 GODT를 들고 있는 애들이 개인 투기 물량일 거다?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고. 개인들이라고 해도 분명히 뭐를 동원할 거다? 시스템을 동원할 거라는 거야, 요즘은. 아니, $20, $200만 지불하면 AI 모형들 동원해서 전략 짤 수 있고 실행도 할 수 있고 에이전틱하게 굴릴 수도 있는데 그러겠냐고. 그죠? 그러면 큰 손 애들은 없겠냐는 거야. GODT로 공격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얘네들이 Army of AI Moders를 동원해서 인공지능 모형으로 아예 군대를 짜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럼 딜러와 딜러들의 싸움이 아니고 딜러와 그러니까 콜 바이어와 콜 셀러, 풋 바이어와 풋 셀러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고 AI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프락시 워, 대리전을 치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마 해칭을 생각을 해보셔. 밀리세컨드의 결정이 필요해. 사람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막 버튼 눌러가면서 야 이거 팔아야 돼, 사야 돼, 이게 되겠냐고. 시스템적으로 해야겠죠. 옛날에는 그냥 시스템 트레이딩에 가까웠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요즘엔 거기다가 AI를 끼워 넣는 거야. 그럼 AI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고. 제가 느끼는 과거에 없었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진행이 될지. AI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순진하게 사람들이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순진한 거야. 암흑의 숲에서 지금 AI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생각일 거야.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합리적인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은 주식은 장기 우상향한다. 그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일까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전장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 옵션 시장에서 60%가 Zero DT 거래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매일 투기판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돈 넣고 돈 먹기 시장이 벌어진다는 뜻이라고. 매일 다시 그 판이 열리는 거야. 옛날에 이러지 않았다고. 이런 적은 없었어. 그런데 AI가 생기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야. 먹을 기회가 있다? 트레이딩 기회가 있고 그걸 따먹을 기회가 있다? 싶으면 뛰어드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지금 언뜻 보기에 건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해먹기에 제일 좋은 시장인 거야.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재미있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에 너무도 좋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시장이 무너져서 폭락장으로 갔다? 그럼 어려워요. 유동성도 떨어지고. 지금처럼 쉽게 사고 팔면서 하기가 어렵거든.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바이 더 딥 현상이 벌어졌다. 정말 저가 매수세였냐는 거지.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해칭을 하는 딜러들이 감마 스퀴즈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해칭을 한 것뿐이라고. 그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쥐약이에요. 이런 시장은 악몽이라고. 진짜 시간만 죽이고 너무도 위험하고. 여기서 이 레짐이 바뀌어. 이게 이런 식의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한번 박살나기 시작하면 해칭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던져야 돼.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은 곡성이자 암흑의 숲이야. 그건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과연
지금 이 시점이 장기 투자자들이 아무 주식이나 사서 마음 편하게 3년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들고 갈 수 있을까?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시장에서는 살아남아야 스카티슈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훈을 얻었다고 해도 거기서 성찰을 해서 성장을 하려면 살아남아야 되잖아, 일단.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리 교훈을 얻고 내가 성장을 했다고 해도 출전을 다시 못한다고. 국대 자격이 없으면 올림픽에 못 나간다고.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1순위 목표는 무조건 생존이거든요. 생존을 해야 되는데 생존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인을 하고 있으면 그 생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겠죠. 지금 어느 분야에서든 AI를 동원해서 뭘 한다? 어느 정도는 불장난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바이브 코딩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브 디자이닝, 바이브 드로잉, 바이브 일러스트레이션, 바이브 트레이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파이낸스 쪽에 지금 AI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줄까? 모르긴 몰라도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요. 그걸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남용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큰 그림은 알 수 있어. 늘 인류 역사에서 그런 뻘짓을 하면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세게 맞을지는 모르는 거야.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건 확실해. 맞을 것 같아. 두들겨 맞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같이 참전을 할까? 아, 같이 놀자 그러고 들어갈까? 일단 살아남아야 하는 게 지상 과제라면 관망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 아니면 나도 좀 매를 살짝은 맞자. 그렇게 스킨 인 더 게임 정도? 슬그머니 발만 담그는 정도? 맞으면 맞고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에 대한 해칭 그 정도. 그래서 스카우트 포지션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저는 살아남아야 세상이 더 행복해지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사람이 줄어들잖아. 살아남는 분들이 줄어들면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진다고. 난 그게 싫을 뿐이야. 나도 기분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들을 많이 봐야 기분이 좋지. 살아남아서 성장을 한 사람들, 두들겨 맞았어도 성장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게 시장이니까. 살아남으세요, 제발.